네, 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7,000달러 선까지 밀렸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다루긴 했는데 이 미 연준 금리 인상에 좀 시장이 반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현재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발표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진입하면서 이제 나스닥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간 B2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해온 개인 투자자들도 이자 부담이 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국내 신용대출 추이를 보면 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20, 30대 비투를 했던 분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손절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원금을 갚아 나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 드라마틱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일 새벽 3시에 FOMC가 미국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곳이죠. FOMC가 이제 50bp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 비트코인도 바로 4%, 30분 만에 다시 4%가 급등하면서 4만 달러에 근접을 했습니다. 네. 그간 75bp 인상 가능성,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이번 발표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비트코인 투자자들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죠. 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7% 하락했었는데 똑같은 반응으로 이번 발표로 소폭 만회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비트코인이 또 이제 36,000달러까지 이제 끌려 내려왔습니다. 네. 네, 사실 페드의 발표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는데요. 네. 다음 달 1일부터 양적 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면 당장 눈에 띄게 주가나 비트코인에 이제 충격이 가기도 하지만 이 돈이 비트코인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신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미 이제 암호화폐 운용사인 코인쉐어스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비트코인 관련 펀드, 그러니까 앞서 출시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비트코인 신탁 등을 의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비트코인 관련 펀드로부터 유출된 자금이 1억 3,270만 달러, 그리고 지난 한 달간 3억 1,080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이게 근 2년간 거의 최대 금액일 텐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미국 그러니까 페드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되는 그 모형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금리에 따라서 지금 이 가상자산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좀 시선을 돌려서 새 정부가 가상자산 관리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이 국정과제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은 법 제정 전까지는 코인 과세를 연기하기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청문회에서 내년 1월 1일 신고분부터 이제 과세하기로 했던 걸 2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지금은 암호화폐 양도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서 25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를 주식과 같은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선정비 후 과세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이번 정부의 정책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 자산도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코인을 일단 분류를 한 다음에 코인 종류별로 과세를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유예를 한 데는 당국의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과세를 피해서 이제 해외 거래소로 옮긴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과세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당장 신고 의무는 주어지지만 본인이 암호화폐로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냈다라는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국내 과세 당국도 이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냈다는 사실을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추 부총리도 이제 과세 유예를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 수용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게 국내로부터 암호화폐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렇군요. 선정비 후 과세가 이번 새 정부의 기조인 것 같다. 그 일환으로 보니까 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보하고 국내 ICO, 그러니까 코인 공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 ICO 코인 공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 코인 공개는 이제 거래소들이 자체 심사를 통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코인을 걸러내고 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한 이제 코인만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 외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왔던 걸 일반적으로 ICO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인이 이게 검증된 건지 혹은 이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가려내기가 어려웠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1차적인 필터링을 이제 거래소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예, 이 같은 내용이 국민의힘 대선 공약 대비도 있었고요. 네. 예, 투자자 보호 장치는 당연히 갖춰져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죠. 거래소를 이용. 네. 네. 주식처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얼마나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코인을 상장할 때 과거에는 대부분 생태계를 확장할 때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애매하게 규정을 두고 수시로 코인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마다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200~300개의 코인이 막 상장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지금은 거래소들이 프로젝트별로 이 코인 유통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제도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리고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민사로 배상은 가능한지 규정이 있고 없고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주주들이 이 상장 직후 코인을 대량 매각해서 투자자들이 손실 보지 않도록 보호 예수 장치도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코인에 대한 거래소의 우월적 지위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악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소 내부자들이 내부자 거래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도 제도적으로 이제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네. 이때 거래소들이 상장 가능한 코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그 기준인데요. 네.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기보다 이렇게 본인들이 단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만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당초에 이제 그 거래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이 본인들의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이제 코인을 통해서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코인이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코인을 상장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기보다 단순하게 우리 공장 늘리려고 코인을 발행할래라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잘 가려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서 IPO를 거쳐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을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코인으로 우회를 하는 건데요. 이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의도인가 혹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우회하려는 목적인가를 어떻게 가려내서 투자자들이 가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제 생각에는 이게 거래소들의 또 차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담보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놓고 이제 지금 금융당국이 고심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이걸 규제할 법규가 없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이 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을 재부업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코인 담보대출이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나마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또다시 코인이나 현금으로 대출을 받는 사업 모델입니다. 네. 재작년에 일부 업체가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서 코인 담보대출을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고 네. 작년 11월에는 기타업자로 신고가 수리된 델리오라는 업체가 코인 담보대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 만에 이제 당국에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가면서 중단을 했고요. 빗썸에서도 다른 회사의 코인 담보대출 상품을 올려놓고 팔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는 제대로 코인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당국도 본격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가 수리된 업체가 코인 담보대출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업체가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했고 대출에 필요한 자금은 해외인 코인 대출 업체가 또 되기로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일단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당장 하지는 않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워낙 위험성이 크고 하니까 개입을 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코인 담보대출을 정식 대출 상품으로 볼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대부업법 그러니까 그 여신 이 코인 담보대출 업체들이 이제 대부업으로 신고를 하고 이제 대출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델인데요. 네. 이 대부업법은 금전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행위를 여신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코인을 금전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코인을 금전으로 명확하게 인정하지도 않았고 디지털 자산기본법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게 자기가 돈으로 산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다시 비트코인을 대출받고 이 비트코인을 또 다시 담보로 맡겨서 비트코인을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비트코인 1,000만 원 어치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이거를 800만 원 어치를 또 담보로 맡겨서 800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또 대출을 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레버리지를 일으킨 만큼 원금이 순식간에 날아가거나 빚을 지기도 쉽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증권 못지않게 커진 상황에서 금융 안정에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 수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국의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고 관련된 법령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지금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선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한 대출 유형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투자자들이 조금 우려할 만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2천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페이코인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페이코인은 저도 상당히 좋게 봤던 코인인데요. 네. 지금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는 대부분 상장이 된 국산 코인입니다. 이 코인을 충전하거나 사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 가맹점이 편의점이나 커피, 서점, 최근에는 자동차까지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유형사를 탔습니다. 네. 시가총액도 그래서 2천억 원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 페이코인이 이 페이코인을 운영하는 페이크 프로토콜이라는 업체가 작년 9월 특검법이 이제 발효가 됐을 때, 네. 코인 발행사, 그러니까 거래소나 스탁업자가 아니라 한 발행사로서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식 심사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 업체 입장에서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코인 업체들은 거래소나 이제 암호화폐를 맡아서 보관하는 수탁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발행 업체는 페이코인 외에는 없었거든요. 네. 당국은 7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지난달에 이제 수탁업자를 수리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이게 페이코인의
결제 구조 때문인데요. 당초 신고한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 프로토콜뿐 아니라 이제 모회사인 다날과 다날 핀테크도 거래소, 그러니까 매매업자로 신고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네. 기존 사업 구조에서는 페이 프로토콜이 페이코인 보유자가 결제를 할 때 이 페이 프로토콜이 페이코인을 받았고, 이거를 모회사인 다날이 페이코인을 당일 시장에서 발행한 걸 팔아서 이렇게 조달한 현금으로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구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이 프로토콜이랑 다날, 그리고 다날의 자회사들까지도 이거를 떼놓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날이 코인을 팔아서 원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이거를 매매업으로 본 겁니다. 일단 코인 매매업으로 분류가 되면 일단 매매업에 준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인데요. 이 ISMS를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이 페이코인이 원화와 교환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네.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실명 계좌 지금까지 그 실명 계좌를 신규로 받은 업체가 기존 거래소 중에서도 고박스 말고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당국이 이제 이 사업 구조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페이 프로토콜이 이 다날과 다날 핀테크의 신고 요구를 피해가려고 사업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네. 다날이 맡아오던 페이코인의 매매 행위를 이제 페이 프로토콜이 대신하기로 한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페이코인을 당일 시장에서 팔아서 현금을 조달하는 게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게 또 문제거든요. 네, 당국은 사업 구조를 변경한 지 30일째, 그러니까 오는 23일까지 변경 신고를 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ISMS를 다시 신고하고 은행 실명 계좌도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네. 사실상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네, 다만 이게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게 현재 페이코인 앱에서 페이코인 보유자들이 거래소처럼 페이코인을 살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페이코인을 사라고 거래소로 연결을 해주기만 할 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페이 프로토콜 측과 이제 당국의 좀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셔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기존에 이제 신고했던 보관업자 사업자를 이제 거래업자로 변경을 23일까지 안 하면 이제 페이코인이 퇴출 위기에 놓이는 거고 이 페이코인을 지금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 안에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그때까지 변경 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당연히 변경 신고는 해야 될 거고요. 네. 이제 코인 매매업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보면 코인마켓과 원화마켓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원화마켓의 경우에는 은행 실명 계좌가 필요하고 코인마켓의 경우에는 ISMS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페이 프로토콜 측 같은 경우는 이 코인마켓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 파는 그런 코인마켓만 생각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실명 계좌는 새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 변경 구조를 한 거거든요. 네네. 네, ISMS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좀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그 심사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돼 있는 상태고 이미 페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자에 준하는 ISMS를 한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SMS를 다시 받는 데 좀 수월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 프로토콜 쪽에서는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이지만 23일 전에 페이 프로토콜이 다시 사업 변경 신고를 한다, 그렇게 사업 구조를 바꿔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당국이 판단할 때 어느 사업 구조의 한 지점에서 페이코인과 원화가 그러니까 교환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실명 계좌를 꼭 받아와야 된다는 게 당국의 원칙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보고 약간 법적인 해석이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였습니다.